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시간부터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도 이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고유한 개체 또는 고유명사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예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주인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추느냐, 갖추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갈림길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또 내가 자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노예는 가장 취약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생각들을 전혀 갖지 못해요. 항상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노력은 안 해. 자유로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를 내가 갈망하면서 고민하거나 뭔가 몸부림쳐보거나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 주인인가? 나는 이제 노예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좀 품에 안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거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삶들을 살게 될 건데,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좀 세상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런 어떤 준비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이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칸트의 자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칸트의 자유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특별히 이제 인간의 존엄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자, 칸트의 자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나가 될 수 있는 능력, 다른 것들을 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1983년도에 벤자민 리벳의 실험에서 자, 우리에게 자유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8년도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그런 비슷한 실험들을 하게 되고, 거의 한 40년, 50년 동안 동일한 실험들이 반복되는데 한 번도 인간이 자유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험적으로 도출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손을 올리고 발을 차고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0.3초 전 또는 0.5초 전에 이미 여러분 뇌가 먼저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팔을 올리고 싶다 또는 다리를 차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는 것들이고, 자, 그것이 역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미 먼저 여러분들 생체 반응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내가 뭔가를 마치 하고 싶은 것처럼 그런 사태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심장을 돌릴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피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기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팩트예요. 물리학적인 사실, 생물학적인 사실이죠. 자,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거죠. 왜 자유를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허구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3층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떨어졌을 때 천사처럼 날아갈 수 있다라고 꿈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왜 칸트가 인간은 그렇게 자유롭다는 이야기 하는가? 왜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가? 칸트는 자기가 활동할 때,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자기는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 세계 나가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런던의 다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해박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칸트가 왜 인간은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자, 그 자유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왜 자유로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요청, 이 어떤 도덕적인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도덕적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필연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는 거죠. 자, 하나는 이제 자연의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연의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몸이 물리학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 법칙, 생화학적 법칙, 또 우리의 뭐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기적 신호,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엮여져 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뇌사 상태를 죽음으로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면, 뇌가 정지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안락사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고, 뭐 장기 기증도 마찬가지고, 뇌를 최종적인 사망의 시점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물리적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나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왜 다른 것들과 다른가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바나나하고 60%가 똑같고, 유전자 배율이 똑같고, 여러분들 침팬지하고 98.5%, 오랑우탕하고도 97.8%, 여러분들 영장류하고 거의 1.5% 내지 1.7%밖에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바나나가 아니고, 왜 나는 침팬지가 아니고, 나는 왜 고릴라가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란성 쌍둥이 마찬가지.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배율이 100% 똑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 쌍둥이 형제가 아닌가? 왜 나는 나의 고유성을 갖는가? 자, 이거를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DNA 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의 배열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 우리를 뭔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 생체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게 칸트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숭이하고 똑같은데, 침팬지인데, 바나나하고 똑같은데 나는 바나나가 아니다, 나는 침팬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요구나 요청들, 이걸 칸트는 이제 자유의 자율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물리적인 사태와 또 우리가 나는 그런 것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태, 이 두 가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그 충돌하는 것들 속에서 칸트는 이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이 현상과 물 자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계를 이원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는 우리 몸이 물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생화학적 원소들, 또는 뭐 전자기적 신호들, 이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이 물 자체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넘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칸트는 목적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형이상학적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비트겐슈타인이 그건 이제 형이상학 주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실체의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뭔가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 어떤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이 바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 또는 이제 자유, 또는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700만 년 전에 여러분들이 침팬지하고 같은 사촌인데, 우리의 공통 부모로부터 우리가 갈라져 나왔는데, 자, 왜 침팬지들은 700만 년 전이나 후나 똑같은 침팬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인간은 이 과정 속에서 25번 정도, 발견된 사실들만 25번의 종을 거쳤고, 지금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물 자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실체, 어떤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인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원숭이나 바나나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뭐 생체 실험도 마찬가지고, 그 인공수정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관련해서 여성의 난자하고 오랑우탕의 난자나 고릴라의 난자나 똑같은 단백질 덩어리인데, 왜 인간의 난자 가지고는 생체 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 왜 고릴라라든지 다른 영장류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단백질 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절대로 인간에게는 생체 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뭐 화장품을 만들거나 신약을 개발할 때 전부 다 이제 동물들에게 이런 어떤 약물들을 투여해가지고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보는데, 자, 똑같이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고 있고 동물들도 동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인간에게는 절대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들이고, 다른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것들이 허용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세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리적인 상태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존엄 문제예요. 인간이 왜 존엄한가라는 거. 인간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왜 존엄한가라는 거. 인간이 왜 소중한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칸트는 인간의 자유로부터 주고 있어요.
동물들은 바뀌지 않지만 인간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인간의 한 부분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 법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끊임없이 인간은 이제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침팬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율적인 독립적인 어떤 그 물 자체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칸트는 이제 실천적 이성의 자유 또는 이제 형이상학 자유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이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떤 동물의 상태, 침팬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법칙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성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실천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그 규정을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또는 다른 단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신기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장류에 속해 있지만 영장류 중에 음식물을 나누는 영장류는 인간밖에 없어요. 호모사피엔스밖에. 자, 인간만이 자기가 먹고 싶은데, 자기가 배고픈데, 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아예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 그런 음식물을 나누는 이런 어떤 독특한 특징들은, 자, 인간이 침팬지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침팬지가 되려면 우리가 생존해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런 어떤 음식물들을 섭취해야 되는데, 자, 원숭이한테 바나나 10개 주면서 너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네 친구들한테 줘. 그러면 네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라고 하는 데 갈 건데 거기서 이거를 한 무더기로 받을 거야 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절대 주지 않아요. 자, 근데 인간은,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뭐 유니세프라든지 기금 뭐 이런 거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에 정말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물자를 보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돼요. 침팬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자, 인간이 뭔가 스스로 자신이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투영하는 방식들, 자, 이런 어떤 자기 법칙화 방식들을 통해서 스스로 독립적인 어떤 삶들을 사는, 그러니까 이 원숭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요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칸트가 지금 실천이성의 자유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형이상학적 자유와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자, 인간은 자,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세계, 또 우리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세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그런 어떤 사유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인식하고 사유하고 나눠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인식은 우리가 경험적인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적인 관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걸 인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식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술적인 세계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 그걸 이제 넘어서는 거죠. 이거를 칸트는 사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이렇게 사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이상학적 자유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네안데르탈이라고 호모사피엔스하고 기원전 4만 전에 거의 공존하고 있었는데 왜 걔네들은 사라졌는가? 그리고 네안데르탈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자, 그게 이제 기원전 3만에서 7만 년 전 사이에 있었던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자,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과 다른 유일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동굴 그림 벽화예요. 동굴 그림 벽화. 자, 동굴 그림 벽화에 있는 내용들이 죽음에 대한 거예요. 동물들을 죽이고 나서 또 인간이 죽고 나서 어떤 방식의 세계가 열리는가. 자, 인간은 죽음을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호모사피엔스들은 자기가 죽어보지도 않았던,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적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초월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상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적인 능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형이상학적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이제 돌멩이처럼 또는 의자처럼 책상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요소들. 자, 그거를 칸트는 실천 이성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을 절대로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생체 실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화학적 실험을 동물과 똑같은 수준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를 칸트는 이제 이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성. 자, 이제 이성과 이해력, 칸트는 이제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대에서는 그냥 뭐 계산하는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칸트에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초월적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지 않았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런 것들을 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과는 달리 이제 오성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성이라는 말은 이제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이해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감각 지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요. 지구는 둥글다, 1+1이다, 이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습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이런 오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해력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계에 대해서 추론하고 사유하고 그걸 꿈꿀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칸트는 그것을 이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로 다른 동물들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낙하하고 있는 물체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훨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것과 이제 연관해서 사르트르가 인간에게는 이제 이런 어떤 자유가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던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받도록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운명처럼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주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나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자, 이러이러한 침팬지로 살아왔는데 내가 침팬지를 벗어나서 호모사피엔스가 돼야 된다. 이게 엄청난 고난의 시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직립보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4발로 도망가는 거하고 2발로 도망가는 거하고 속도를 재보면 4발로 도망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야. 위험이 나타났을 때. 자, 그리고 이제 그 손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송곳니라고 하는 무기도 있었는데 4개의 송곳니를 전부 다 포기하죠. 내가 뭔가 이제 폭력적인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인간의 몸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면, 자, 인간이 그 침팬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을 갖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어떤 성숙한 단계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돌이 아니다.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꿈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직자적 존재와 대자적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직자적 존재는 이제 아무런 자유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변할 수 없는 존재들을 직자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직자적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잉크병과 같은 또는 책상과 같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자, 이런 어떤 사물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사물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자, 이거는 시간이 가더라도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바뀌지 않는 이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가 잉크병을 또는 의자를 놓느냐에 따라서 항상 거기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혀 자기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두 가지 특성들 가는데, 지금 있는 모습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제 본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직자적 존재들은. 자, 이게 이제 사르트르고, 사르트르가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주로 사르트르 사진 보시면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사르트르 좋아하는 사람, 실존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철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때 공부할 때마다 이제 파이프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파이프 막 이렇게 담배 태우면서, 그때는 이제 뭐 실내 금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막 강의실에도 막 담배 피우고 교수님들 무식했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너무 멋있던 거야, 그런 게. 이제 이런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이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인지, 이것들의 어떤 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접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즉자적인 존재들, 그냥 있는 존재들, 그리고 자유가 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에 의해서 항상 배치가 되거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배열되는 어떤 방식의 존재적인 위치를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상 이 본질들과 관련해서 그 본질을 실현하는 것. 자, 잉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갖는 것이고,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글을 쓸 수 있는 것.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의자도 이제 앉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자, 그 본질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아레테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아레테. 그리고 이제 그 본질 중에 가장 탁월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들이 다 해야 될 어떤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런 이제 아레테를 상실했을 때, 자, 그런 어떤 존재들은 실질적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되죠. 그래서 의자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앉을 수가 없어요. 책상인데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없고 너무 지저분하면 책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본질들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인간은 자, 이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본질들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들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웨이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웨이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웨이터가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카페 사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카페 사장이 되지 않기도 하는데, 내가 웨이터가 된다고 해서 내가 평생 웨이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카페 사장이 된다고 해서 평생 카페 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본질들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르트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연필이나 책상이나 의자처럼 어떤 본질, 아까 얘기했던 어떤 아레테라고 하는 것이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삶의 양태라고 하는 것은, 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상태가 한 번이라도 고정된 적이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상태는 끊임없이 이제 변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카페의 사장으로서 또는 카페 웨이터로서의 나의 모습과 이 병과 또는 이제 잉크병과 책상과 이런 것으로서의 모습이 정말로 다른 모습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안점이에요. 자, 우리는 동일하게 뭐 이 잉크병이 됐거나 아니면 인간의 몸이 됐거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 탄소나 황이나 인이나 이런 요소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계속해서 카멜레온처럼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죠. 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이제 포르슈텔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상.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 이제 포르슈텔링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나왔는데, 포르는 앞에라고 하는 말이고, 슈텔링은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세워놓는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웨이터라고 하는 거, 또 카페 사장이라고 하는 거, 또 뭐 교수라고 하는 거, 학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인간은 이 표상을 하나만 갖거나 아니면 이 표상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무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화. 그러니까 나는 웨이터지만 웨이터를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책상이나 의자나 잉크병은 내가 잉크병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없고 그만둘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정 중에 하나예요. 자, 칸트는 그걸 이제 자유라고 부르고 있었고, 자, 사르트르는 이걸 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무라고 부르고 있고, 이렇게 무화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는 표상으로서의 존재. 자, 인간은 웨이터가 될 수도 있고, 카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표상으로서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무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것들,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나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본질과 존재가 똑같은 거죠. 책상의 본질과 책상의 모습이 동일함에 불구하고, 인간은 책상의 본질과는 다른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본질을 갖느냐, 내가 갖고 있는 표상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무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모습들을 언제든지
어떤 때는 카페 주인으로, 또 어떤 때는 카페 사장으로, 어떤 때는 교수로, 어떤 때는 학생으로 이것을 연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내가 다른 것들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어떤 표상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속칭 내가 이제 잉크하고 뭐 병하고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막막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르트는 아주 분명하게 인간은 이 무라고 하는 거, 존재가 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인간에게서 이제 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칸트의 자유와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나 자신을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바꿀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침팬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할 수 있는, 자, 어떤 진보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 이것의 메커니즘을 사르트르는 이제 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자, 이 능력을 인간들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탄소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태의 유기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꿔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표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모습들,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나 색채들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웨이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동시에 웨이터이면서 웨이터가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나 책상은 동시에 의자이면서 의자가 아니거나 책상이면서 책상이 아니거나,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철학에서는 모순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만 모순적인 존재죠. 다시 말하면 나는 웨이터이면서 동시에 웨이터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 내가 웨이터를 때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X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X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우리가 이제 생화학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촌피스라고 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생화학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지 헤닉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인류학과 교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유발 하라리 이제 사피엔스하고 좀 대꾸가 되는 책인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700만 년을 거치면서 특별히 호모사피엔스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기 몸을 바꿔 나간지, 어떻게 자기 유전자를 바꿔 나간지 그것들을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문화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자, 인간은 동일하게 침팬지하고 똑같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무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생체 조직을 바꾸기도 하고 삶의 양식들을 바꾸기도 하고 DNA를 바꿔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뭐 진화론자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죠. 스티븐 핑커는 아예 이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지 헤닉은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유전자를 바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모순적인 존재, 나는 웨이터면서 웨이터가 아닌, 나는 X이면서 X가 아닌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웨이터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자, 이런 어떤 표상들, 우리가 이제 가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표상들, 또 이제 심리학에서 이걸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와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 바로 이제 무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죠.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이야기하면 다들 웃을 거예요. 너도 역시 침팬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철학과에서 이야기하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거의 진화론을 배웠었고, 자, 진화론에서는 여러분들 원숭이에 불과하다, 침팬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뭐 아메바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이렇게 자라온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개나 돼지에 불과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고상한 일들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개와 똑같은 속성들, 고릴라와 똑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가. 여러분들 삶이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죠. 침팬지로서 결정돼 있고 동물로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의자나 바나나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사회에서 절대 진화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최현경 선생이라고, 자, 그분이 쓴 이제 책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서울대 분자생물학과 출신이에요. 미국에 가가지고 분자생물학 박사 과정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불자인데,
때려치고 철학과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미네소타다의 이제 지금 철학과 교수인데 남편도 이제 철학과 교수고 이제 그분이 하는 게 진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쓴 책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1954년에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61년 동안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라고 하는 거는 DNA에 의해서 DNA가 이제 핵 속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 정보들을 RNA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배출하게 되고 그 RNA가 이제 아미노산,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것들이 이제 단백질을 산출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DNA, RNA,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루트로 통해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어떤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근데 정말로 많은 실험에서 정말로 많은 이제 사례들에서 자, 이 DNA 말고 RNA에서도 단백질이 합성되는 경우가 있고 단백질이 DNA나 RNA를 걷지도 않고도 나오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사례들이 무수하게 발견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죠. 자, 이걸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인간이 DNA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실체, 핵산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실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인간은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진화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너는 침팬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인데 자, 이제 최영근 선생은 아미노산을 합성하여 가는 그런 어떤 공식들을 가지고 있는 이 DNA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안에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10%나 20%도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정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과학적 사례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간은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기준점으로서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어떤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다.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그분이 이제 불교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제 강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과거 대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옛날의 모습이 이제 X이고 B이고 뭐 Z이고 뭐 침팬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인간은 이 무화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이제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대자 개념이에요. 대자는 이제 불어로는 북수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for itself라뇨. 인간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의자나 책상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 본질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어요. 항거할 수가 없는데 인간만, 호모사피엔스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묻고 따지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자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자의식.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나 자신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사르트르는 이제 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자가 가능한 거는 우리에게 무라고 하는 무화될 수 있는 능력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이나 실천 이성이라든지 형이사학 주체는 우리에게 그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인문학을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죠. 여러분들이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어떤 문학들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끊임없이 고민해 왔는가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어떻게 우리 유전자를 바꿔왔는가 그리고 우리 세계를 바꿔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고 그 근본적인 특성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무화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롭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아야 될 저주받은 존재죠. 그게 여러분들 숙명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침팬지고 여러분들은 바나나일 뿐이에요. 자, 사르트르나 칸트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 바나나로서 주어진 삶, 침팬지로서 주어진 삶,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용어를 또 사르트르는 실존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실존이라고 하는 건 엑지스턴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실존 개념이 사르트르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또는 이제 아까 크릭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질, 침팬지로서 인간의 본질,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 DNA 본질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주어진 본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진화론자들은 우리에게 DNA라고 하는 게 있다, 뭐 우리에게 뇌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자, 인간은 그것도 전부 다 바꾸어 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본질을 끊임없이 바꾸고 만들고 개선하고, 자, 이것들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제 existence라고 하는 말의 이제 어원 또는 이제 분석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실존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자,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X라고 하는 밖으로, 아우로브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탕스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서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이제 직역을 하면 탈존이라고 하는 거죠. 탈존. 자, 탈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몸, 바나나로에서의 몸, 침팬지로에서 몸을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뭐가 무아인가, 뭐가 실존인가, 뭐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자유로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X 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어떤 틀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틀들, 부모나 선생님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틀들, 자, 그것으로부터 내가 X 할 거냐, 아니면 그 안에 그냥 안에서 함몰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존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사르트르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탈존해야 된다. 탈존해야 된다. 지금에 있는 모습에서 안주하지 말고, 자,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방식으로 이 탈존이라고 하는 거,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간에게는 아무런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본질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본질이 이미 선행하고 있고, 그 본질에 따라서 사물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개선해 나가고 자기 자신을 꿈꾸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존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탈존이라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현재의 상태에 그냥 함몰되어 사는 것들이 아니라, 자, 그건 여러분들이 계속 개나 돼지의 상태에 가는 거죠. 자, 진화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너는 그냥 개나 돼지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사회에서 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상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탈존적인 삶을 살 것인가.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 그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던져야 될 기투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에게 이게 이제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는데, 인간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이 있을 거예요. 자, 돌이나 뭐 의자나 얘네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인간만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내 자신. 자, 이 자아식이 발동하는 것.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어떤 욕구나 욕망들,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욕구나 욕망들, 나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충동들, 자,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자 또 저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이 어떤 형태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형태에서 가치를 찾느냐, 바뀔 때만 의미를 찾고 바뀔 때만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로 큰 희열을 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큰 희열을 줄 때 그냥 밥 많이 먹고 잠 잘 자고 그때 희열을 느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뭔가 여러분들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전해가지고 그것들을 성취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거죠. 왜? 여러분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뀔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바뀔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거고.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그냥 동물처럼 사는, 개처럼 사는, 돼지처럼 살 때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희열을 느끼지 않아요. 자,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더 높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 모습이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이런 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이 이제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무라고 하는, 존재와 무라고 이야기할 때 무가 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이제 가장 큰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까 뭐 이야기했던 것들의 이제 반복인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즉자적인 존재다. 즉자적인 존재는 이제 불어로 앙수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in itself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죠. 책상에 의자나 바나나가 갑자기 뭐 사과가 됐거나 아니면 배가 됐거나 이런 일이 여러분 보이지 않죠. 자,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 바꿔가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 현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새로운 종이 나타날 거예요. 뭐 트랜스휴먼 또는 포스트휴먼,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출현은 25만 년 전이에요. 앞으로 이제 길어봤자 1만 년 뒤나 2만 년 뒤면 인간이,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사라질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자, 그게 이제 트랜스휴먼이고 포스트휴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이렇게 바꿔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북수화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계속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항상 이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멍을 많이 때려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냥 막 사람들이 주어진 태스크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한 번만 성찰해보세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 한 번 사는 거예요. 여러 번 살면 대안이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막 개나 돼지처럼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직 한 번 산다고 했을 때 정말 이 순간이 소중해요.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좀 멍 때리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돌이 아니다라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정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는 이제 고정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실존은 이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제 자유롭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이제 그 학교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뭐 차들이 다 서가지고 아이들이 내려. 아직까지도 이제 엄마 아빠가 등교시켜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 중에도 있을까요? 자, 이제 어떻게 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정말 자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어떤 타성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부모님들이 막 성적표 고쳐달라고 전화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게 이제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건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즉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대자적인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르트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대붕에서는 타자가 이제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르트는 이제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제 이야기는 희곡 닫힌 방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르생이 이제 하는 이제 선언이었는데, 사르트르가 이야기할 때 이제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타자가 나를 어떤 걸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타자가 나한테 만들어 놓은 프레임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프레임들, 부모니까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 친구니까, 선생이니까,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씌우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자, 그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고찰이 바로 이제 이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타자는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황들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대사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지옥은 불도 고문도 아니다. 지옥은 바로 타자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은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 나를 이렇게 보는 시선, 내가 뭐 어디 대학 출신이고 남자고 여자고 못생겼고 뭐 키가 몇이고 돈이 얼마고, 자, 이런 어떤 시선들, 자, 이런 게 다 타자가 우리를 목죄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타자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맞추려고, 그런 어떤 타자의 시선에 내가 동승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인정욕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부모님이 내가 공부 잘하면, 내가 이걸 공무원 되라고 하면 좋아하시니까, 내가 전혀 공무원 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 이걸 이제 타자 시선에 의한 자기 객관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고 또 어떤 의견의 일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르트르가 이걸 이제 타자의 응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어떤 타자의 응시 때문에, 자, 우리는 지옥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지옥의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유를 포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무화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타자는 이제 지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고정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고정된 실체로 만들어 가게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힘든 과정들을 마치 내면적인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정말 훌륭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타자의 시선에 빠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칸트가 이제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과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인 우리 몸이 물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그 안에서 인간은 꿈꾸는 것들이 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거, 이 형이상학적 사유를 하면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펼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사르트르는 이제 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 존재, 물리적 존재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방식들. 자, 그 방식들이 이제 저주받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든 과정을 거칠 때만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실존을 통해서 나의 삶의 양태들을 통해서 나의 본질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옥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타인의 시선이에요. 자, 그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지옥과 같은 세계 살면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객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를 맞춰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 들어가 있는 새밖에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르트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아하라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또는 가장 아름다운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